지금 탄핵 심판 국면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나라 미래의 그 과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질서 있게 지금 제도 하에서 탄핵 심판이 마무리 짓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승복하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퇴행하는가 이 갈 길에 섰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시민혁명을 겪지 않고 자유민주체제로 왔기 때문에 어느 역사구간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 번은 겪고 가야 할 산통이라고 보여지고 다행히도 이 산통이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서 있게 마무리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요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가 드디어 헌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헌법은 모두의 법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헌법이 쉽더라는 겁니다. 쉬운 그 헌법을 마치 전문가들의 영역인 것처럼만 남겨놨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고 헌법의 기본적인 상식이 우리 국민들의 DNA가 되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자유민주체제를 제대로 할 만한 자격을 갖춘 국민 그런 국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우려스러운 바가 있어서 지난해 12월 31일 날 제가 헌법재판관 6명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으로 이제 보냈는데 저는 이 헌법재판소가 정말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가져오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척도를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또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형식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헌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전망까지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내용 증명 보낸 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헌재 재판의 공정성을 과연 기대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저는 소추 사기를 무시하고 본안 판단으로 가겠는가? 헌재가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우리 자꾸 자꾸 탄핵 사기라고 그러는데 우리 용어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탄핵 사기는 헌재가 결론을 냈을 때 탄핵 사기가 되는 것이고요. 소추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있죠? 탄핵 소추안이 만들어집니다. 탄핵 소추안이 원안 가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탄핵 소추안에 있는 심판 대상을 의원들이 각각 정치적 판관으로서 1차 예비 판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탄핵 소추 구조는 뭐냐? 1차적으로는 국회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1심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죠. 그러다 300명이 정치적 판결을 하고 그것이 소추서가 되어서 일종의 공소장처럼 되어서 헌법재판소로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소추 안에 있는 내용과 소추서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표결을 한 국회의원들이 기망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소추 사기고 그 소추 사기로 이루어진 탄핵 소추서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하면 그거 각하하거나 심리 중단 종료 선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에서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빼고 내란 행위는 위헌적인 것에 포함시켜서 판단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한 저는 말장난입니다. 자, 특정한 상표 예컨대 에르메스라고 어떤 시계 에르메스라고 하는 상표가 있을 때 그 시계와 그거 뗐을 때 시계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실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이름이 붙어있는 것과 붙어있지 않는 것 A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것과 B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 자신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오염이 되어 있냐? 내란 행위라고 하는 아까 김기현 의원님께서 보여주셔서 심지어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된 관련 형법 조문까지 적시된 탄핵 소추서를 보고 있는 순간 이미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미성년자한테 포르노 보여주면서, 포르노는 뭐 그렇게 19금 영화 보여주면서, 야, 이거, 그 이상하게 야한 장면 나오면, 네가 알아서, 그 눈 감고, 귀 막고, 지나가면 또 보고, 이렇게 해. 그럼 괜찮아.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 앞에 있는 탄핵 소추서에 내란죄를 전제로 한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봤죠? 본 순간 이 사람들은 다 오염이 된 겁니다. 내란죄라고 하는 그 죄명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 중압감, 심각함, 이런 것들에 이미 그 프레임에 갇혀버린 겁니다. 만약에 일반 배신제에서 배심원들이 그런 오도된 것들을 봤다? 다음 재판에 배심원들 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전부 기피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사실 바꿔야 되는데. 근데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최소한 그 헌법재판관들 앞에 올라가 있는 탄핵 소추서라도 내란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빠진, 오염되지 않은 탄핵 소추서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재가 이걸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헌재가 이걸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괜찮아. 우리는 그냥 이상한 장면 나오면 우리가 알아서 눈 감고 귀 막고 볼 테니까 지금 있는 거 그렇게 자기들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실은 이 처음부터 사실은 이 헌법재판 탄핵 심판의 정당성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도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견, 정족수가 151석 이상이면 되느냐, 200석 이상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의원식 국회의장이 뭐 그렇게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유권 해석 아니죠. 헌법 해석을 어떻게 그 국회의장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합니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주 기이한 권한대행과 권한대행의 대행의 지위가 사실은 중복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들끼리 서로 그 하극상이 벌어지는 듯한, 전혀 컨트롤 타워가 없는 국정 불안정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헌재라고 하는 것이 뭐죠?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정치적 사건을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87년 헌법을 만들 때 마침 대학원 1학년 때 제가 모시던 교수님이 헌법 만드는 거기에 이제 계셔서 제가 좀 압니다. 처음에 이걸 미국식으로 대법원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권을 주자 그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골치 아픈 정치적인 사건을 왜 우리가 떠맡느냐. 독일식으로 가져가라. 독일식으로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만들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에 관한 자료를 찾고 저도 쫓아다니면서 뭐 복사도 하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이냐? 정치적 사건을 사법적으로 한다 그러면 공정성이 기본이고 정파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국정 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대행의 체제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지금의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그 그것들이 가치가 올라갔으면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거꾸로 자기들 8명인데 1명 더 하겠다고 헌법소원 심판 들어오니까 그거 바로 기회를 잡아서 하겠다고 그래요. 헌재 역사상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들어오는데 바로 그렇게 기회를 잡아서 한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명이 있는 헌법재판관이다. 1명 더해서 9명 채우는 게 급합니까? 지금 권한대행과 권한대행이 서로 이렇게 지위 불안정해가지고 국가가 불안정한 이 상태를 해소하는 게 급합니까? 헌재가 사실은 우선순위를 모르고 있거나 우선순위를 일부러 뒤로 하고 있거나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전이었습니다. 뭐 영장을 청구한다, 뭐 이런 얘기에 있어서 그때 또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 저는 사실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전형적으로 이것은 이미 탄핵 심판 절차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란죄에 있어서의
목적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판단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헌재에서 판단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임의 수사 원칙에 따르면 적어도 서면으로라도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하는데 그래서 영장 발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혹시라도 영장이 발부되면 그렇게 제가 가정되겠습니다. 발부되면 권한쟁의 심판하고 영장 발부를 한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하고 영장에 대해서 필요적인 가처분을 하지 않을까 변호인들이 제가 변호인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약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헌재에서 바로 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탄핵 심판의 계류 중에 피청구인을 지금 감옥에 쉽게 말하면 감옥에 쳐넣고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을까? 이 헌법 재판이 그렇게 탄핵 재판이 그렇게 굴러가는데 그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탄핵 심판에서의 피청구인의 방어권은 개인의 방어권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고 국민들은 그걸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의 신병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그걸 방치한다? 국민들의 들을 권리를 사실은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청구인 대통령의 방어권을 절차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실제로 발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보면 이걸 즐기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헌재 지금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발췌 심판의 움직임이 있는가? 발췌 심판. 사실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 가지 탄핵 소추 사유도 있고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면서 왜 발동했는지에 관해서 나름대로 그 원인을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헌재에서 헌법상에 있는 비상계엄 발동 요건, 그 다음에 대헌법에 있는 요건,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 거기에 위반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탄핵으로 충분하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속된 말로 사건을 그냥 떼려고 할 수도 있다. 반쪽짜리 판결을 내는 것이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의구심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입맛에 맞는 발췌 심판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헌법상의 비상계엄을 발동했다 그러면 그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트럼프 판결에서 미 연방 대법원이 내린 그런 법리라면 이것은 대통령의 공식 행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공식 행위는 헌법과 헌법 정신 전체를 아우른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거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조각조각 떼어서 단편적인 법률 개헌법 위반이다. 또 헌법상에 있는 개헌법 발동 요건 절차적 규정 위반이다. 그것만 가지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가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보고 나머지는 거의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발췌 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이야기했던 소위 민주당, 국회가 아니죠.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일방적인 예상삭감하고 또 탄핵을 통한 정부 수사검사나 이런 국무위원들의 정상적인 국가기관 운영의 맛 이런 걸 가져온 것. 자, 사람 받고 돈 먹으면 국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 받고 돈 먹으면. 그러면 법 하나 바꾸지 않고 사실은 과반의 의석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지금 스톱시킬 수 있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실 헌법은 원래 맹점이죠. 원래 사실은 그래서 사실 87 체제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걸 가장 남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발췌 심판을 하는 순간 과거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3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행위는 묻혀지고 그것이 정당화되는가? 그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맞는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간에 그 12월 3일을 정의했던 것도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서 그 전에 있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또 이미 민주당이 뭐 개헌 후에 했지만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것은 이미 예고를 해놨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입법권이 남용되는 것인가, 탄핵권이 남용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 대통령의 비상대권, 개헌,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남용되는 것인가, 이 양쪽을 비교 교량해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저울에 달 수 있는 자료 두 가지를 적어도 헌재는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참 기가 막히게도 비상개헌 직전에 제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의 법학 교수를 상대로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걸 오후 저녁에 하고 마감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비상개헌. 근데 다행히 저게 또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 이런 걸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서 1200명 상대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저기에 이제 온라인 설문조사니까 자유롭게 주관식으로 이제 설문을 하도록 되기 때문에 저는 저기 올라온 답변을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감사원장 탄핵, 민주당이 이제 탄핵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당의 탄핵고 남용이다라고 한 답변이 법학자의 80%가 남용이라고 봤습니다. 검사 탄핵, 이것도 역시 80%. 또 검찰 지휘라, 그때 중앙지검이죠. 거기에 대해서 탄핵한 거, 이거 남용이 75%. 또 야당이 그때 방통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그것까지 깎았어요. 그거나 70%가 잘못된 것이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해가지고 예산 증액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예산권 편성 침해다. 국민 세부담 증가시킨다. 이게 75%. 이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발표 심판이 되는 순간 다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관행 하나를 대한민국에 남긴 것입니다. 어떤 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그 비상개헌 원인 중에 하나, 큰 두 가지가 하나가 그 선거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개헌에서. 선거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자꾸 일부 언론에서는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증거 없으니까 넘어간다, 이거 판단한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선거 시스템과 관련해서 부정의 대입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거를 봐야 되겠다. 근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그동안의 중앙선관위가 자체적인 시정을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시정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쟁점인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보험 왜 듭니까? 그러면서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마다 한 번씩 그저 자동차 보험 드리는데 그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만약에 만에 하나 부정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거 안 짚고 넘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게 중앙선관위가 굉장히 보면 그러한 의혹을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시스템 중에 핵심이 뭐냐면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그러니까 우편을 통해서 가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그러면 뭐가 하나 들어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기 개인 도장 찍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 다 검증되니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사코 지금 개인 도장 안 찍고 그냥 이미지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출력되어 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서울에 있는데 저기 제주도에서 그냥 노트북으로 출력될 때는 아무나 출력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왜 중앙선관위가 한사코 막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독립기관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태들이 과연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공정성,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만약에 헌법 수호의 책임이 대통령이겠죠. 만약에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어느 그 식당에 갔는데 주방장이 코를 훌쩍거리면서 계속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내왔어요. 어느 손님은 야, 저 콧물 떨어지는 거 봤더니 못 먹겠다. 콧물 떨어지는 거 봤다라는 사람은 뭐 부정선거 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코를 훌쩍거리는 것까지 내가 하니까 난 기분 나빠서 못 먹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적어도 뭐 주인 입장에서 보면 마스크를 쓰게 하든지 괜찮다는 뭐 이렇게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하는 이었습니다. 근데 헌재가 사실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뭐 지금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헌법을 수호할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과연 헌재가 존립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의문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2023년 12월에 사전투표에 관련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 한마디도 안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처럼 4일간의 간격을 두고 있는 사전투표는 그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투표의 실질적 등가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거 부정선거 얘기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서 할 거 아니야? 2022년 독일 베를린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베를린주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와 지방의 선거가 있었어요. 몇몇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모자랐어요. 6시에 마감됐는데 바깥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문 닫고 내리고 선거구 가서 남은 투표지 갖고 와서 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 했어요. 나중에 이거 투표 시간 지나서 이제 한 거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투표 이기를 제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를린주 거기도 이제 베를린 주마다 헌법재판소 베를린주 헌재에서 이거 전체 선거에 대해서 다시 실시해라. 그랬더니 당선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아니 그 전체 선거구 몇 개에서 뭐 이렇게 그랬을 뿐인데 그러면 그 문제가 된 거기서만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전체를 다 하냐 그랬더니 베를린주에서는 이거는 주권은 동일한 시점에 생겨된다. 그래서 연방재판소로 갔습니다. 연방재판소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점은 동일 시점이어야 된다. 라고 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헌법소원 심판했습니다. 그랬는데 헌재가 지금 1년이 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거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180일 이내에 하겠다고 그게 강행 규정인 것처럼 얘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건은 지금 1년이 넘도록 언제 할지도 몰라요. 이런 식의 헌재 운영을 하면서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재의 공정성도 문제지만 헌재의 전문성, 과연 법률가로서 제대로 정말 실력, 뭐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저보다는 거기까지 올라가신 분이니까 본인들이니까 뭐 실력이 있겠죠. 하여튼 건방진 말처럼 뭐 들리겠죠. 네. 적어도 마침 헌법재판관들이 참고할 만한 판결이 2024년 7월 1일 날 미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사기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7개 주에 거기다가 야 공문 보내가지고 그 문제 있으니까 그 다시 하도록 해라. 또 이제 그 부통령한테 당신이 말이지 전체 개표해가지고 선언할 때 내가 당선된 것처럼 그렇게 뭐 발표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놓고 또 나중에 잘 아시다시피 의사당에 또 이제 본인들이 올라갔을 때 SNS에다가 뭐 가봐라 막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소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쪽에서 이건 내가 대통령 재임 중에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추가 면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연방 1심, 2심에서는 당신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다. 포머 프레지던트다. 뭐 그런 단순한 이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기각을 했어요.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판결을 했는데 여태까지 사실은 미국은
대통령의 재임중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책의 법리가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형사상 소추로부터의 면책인가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판례가 이번에 2024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인 권한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비공식적인 권한에서 나온 것인가 그렇게 구분을 하고 공식적인 권한에서 나온 것 중에서 핵심적인 권한은 절대적 면책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권한이 나왔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추정적으로 면책이 된다. 면책이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책이 추정이 되니까 그 추정은 누가 번복해야 됩니다.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입증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법의 원리와 헌법상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건 절대적 면책이에요. 그 부분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동기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세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설명해.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대통령제가 권력구조 이 부분은 미국을 따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항상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는데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어놨던 거기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야 그렇게 하면 뭐 대통령을 법 위에 놓는 거 아니냐? 법 위에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헌법을 설계할 때 어떤 정부는 항상 역동적이어야 된다. 활기차게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대통령은 위축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재임 중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걸 소추를 하고 수사를 하고 하면 대통령을 위축시키고 그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나라를 만들어서 정부를 만들 때 대통령에게 권한을 줄 때 그 목적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면책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을 법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하여금 헌법 전체 질서를 수호하도록 함으로써 그 헌법 밑에 있는 법을 오히려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 체계가 무너지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법 해석? 그거는 뭐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다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판결에 보면 연방대법원은 소문자 우리가 로라고 그랬습니다. 로에서 소문자로 쓰는 로하고 대문자로 쓰는 로가 있습니다. 대문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차적인 거, 개헌법, 헌법상에 있는 개헌 발동의 요건 이건 어떻게 보면 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대문자로 시작하는 로죠. 헌법재판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우리 현실을 미리 예언을 한 것 같아요. 예언자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을 허약하게 만들면 이렇게 합니다. 파당의 모략에 견디기에 너무 무력한 정부는 복수심으로 잔뜩 나를 세운 한 파당이 다른 파당을 번갈아 지배하는 가공할 전제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워싱턴이 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을 이 양반은 무슨 선지자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앞으로 그 헌재 심판을 어떻게 전망하느냐?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비관적입니다. 답정너, 탄핵이냐, 파면은 용대도 가는 것 아니냐.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축도로 봤을 때 지금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영장, 표현기관청 권한쟁의 심판 판단하지 않고 있죠. 국무총리 권한쟁의 판단하고 있지 않죠. 뭐였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젠가 그저께인가 헌재 공보관이 나와서 국민만 보고 간다. 사실 국민만 보고 가는 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국민만 보고 가는 것이고 거기는 법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국민 보고 가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헌법재판소는 국민 보고 가겠다? 참 굉장히 위험한 국민 보고 가는 재판을 국민재판이라고 하면 국민의 또 다른 말을 어디 저쪽에서 쓰는 걸로 바꾸면 인민재판 얼마나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제가 내용 증명에서 그 공보관 얘기도 했어요.
공무원이 굉장히 뭐 헌재 그 어떤 그 탄핵 심판의 어떤 전략이나 뭐 이런 방향 이런 걸 자꾸 나와서 이제 언론 포위를 하는데 그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돼서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의견 조율이 나왔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공무관 입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바로 재판에서 그냥 가처분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무관 입을 통해서 그냥 나버려졌다 그것도 직무유기인 거고 여러 간목입니다.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큰 결론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본안 판단으로 가서 탄핵 파면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이게 문제의 그 해결인가 갈등의 매듭인가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가 있다. 그게 너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갖고 있는 교훈 12월 3일 이전의 야당 행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 과연 바람직한 것입니다. 탄핵이 기각된다.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있겠지만 야당의 주장은 뭐 이렇게 되면 탄핵이 뭐 장난처럼 뭐 하면 뭐 되고 다 면죄부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원인을 봐야죠. 그러면 계속해서 뭐 북한은 탄핵 사람 자르고 사람 못하게 하고 예산 자르고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 그런 행위를 하겠다.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죠. 그런 건 좀 경강부여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탄핵 기획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그 정치적인 개혁으로 가요. 그 시나리오 3은 제가 순전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본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유효한 탄핵 심판 절차가 현재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조인선 말씀입니다만 제가 법리적으로 보면 대통령 직무 배제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다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뭐 제 영역을 떠났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국회에서 아까 제가 소추 사기로 말씀드렸는데 사기당한 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 줘야 됩니다. 적어도 오용되지 않은 탄핵 소추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헌법재판관들한테 올리자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헌재가 반드시 상수해야 되는가. 좀 믿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헌재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줬습니다. 그 내란죄를 뺀 것과 관련해서 헌법상에 뭐 이거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헌재가 판단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 말은 무슨 얘기냐면 헌법 해석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쟁으로 가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물론 헌법 문제에 대해서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배타적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당연히 입법 대통령에게도 헌법 해석 권한이 있다고 보고 우리 헌법에도 그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 소책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헌법 해석하지 않고 무슨 헌법을 수합니까? 헌법 해석권에 당연히 있는 거죠. 대통령의 법률안 제의권 뭐 때문에 제의 요구합니까? 헌법이 위반됐다라면 당연히 헌법 해석권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헌법의 명문은 헌재의 논리대로 하면 명문의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 대통령도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 사유로 내는 것은 헌정질서 전반에 대한 위기, 나아가서 헌정질서를 아주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선거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까지 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상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문자 L로 시작하는 그 로스 거기에 비하면 당연히 대통령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심지어는 이 내란죄가 빠진 탄핵 소추서가 유효인가 무효인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권도 대통령에게 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디 마침 한 20년 전에 나온 저 논문에서 더 이상 나왔었는데요. 미국에서 대통령에서 대통령 헌법 해석 권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해석 권한을 할 때 그 권한이
제한될 수도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넓게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때 너무 길어질 수 있냐, 넓어질 수 있느냐.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해석의 권한은 넓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헌법 권한, 해석 권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이 사태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